저는 올해 68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죠. 자식들은 모두 멀리 나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유롭다고 여겼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엔 근처 식당에서 혼밥을 하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이웃들과는 그저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건 실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니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그저 평범한 어느 날 아침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간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벽시 개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소리, 일상적인 생활의 소음들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소리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손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휴대폰은 부엌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2층이라 소리쳐봤자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혼자 산다는 건 자유가 아니라 때로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저는 방바닥에 쓰러진 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사흘간의 기록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하루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오랜 직장 생활의 습관이죠. 라디오를 켜고 간단한 체조를 한 뒤 식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있었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나물 몇 가지가 늘 올라와 있었죠. 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는 밥인데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점심도 마찬가지였어요. 라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가끔은 김치라면, 가끔은 계란라면으로 변화를 주는 정도였죠. 저녁은 그나마 제대로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국밥집이나 김밥 천국에서 혼자 밥을 먹곤 했습니다. 이웃들과는 별로 교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 정도는 나누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가끔 반찬을 나눠주시려고 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했어요. 괜한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였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끔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처음엔 그냥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했습니다. 나이 들면 의외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른쪽 다리에도 이상한 감각이 있었어요. 가끔 저리기도 하고 힘이 빠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가 보다. 운동 부족인가 보다 하며 넘어갔어요. 혈압약은 꾸준히 먹고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복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약을 먹어도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자주 들었어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두통 약 하나 먹으면 나아지곤 했거든요. 가끔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면 괜찮아졌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정기 검진을 받은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혈압만 조금 높다는 얘기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욱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부산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몸 조심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냥 인사말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듣고 식빵으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기도 했습니다. 점심엔 컵라면을 끓여 먹고 오후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저녁 무렵 약간 어지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증상이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혈압약도 제 시간에 먹었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제 몸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작은 신호들이 모두 경고였다는 걸,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6시에 눈이 떠져서 라디오를 켰어요. 날씨 예보에서는 맑은 하루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지러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온 세상이 회전하는 느낌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심호흡을 했어요. 하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서려고 발을 바닥에 디뎠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을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죠.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느끼던 가벼운 어지러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화장실까지는 불과 몇 걸음인데 그 짧은 거리가 마라톤처럼 느껴졌어요. 벽을 짚고 한 발 한 발 간신히 나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화장실 문까지는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정확히는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거실 바닥에 쓰러진 거였어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둔한 충격이 느껴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 전체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른쪽 팔다리는 아예 감각이 없었습니다. 왼쪽은 그나마 느낌이 있었지만 몸을 일으킬 만한 힘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을 돌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서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엔 잠깐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어요. 11월이라 바닥 난방을 아직 틀지 않았거든요. 얇은 잠옷 차림으로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휴대폰은 부엌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거리였어요. 집 전화는 침실에 있었고요. 둘 다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어 도움을 청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쉰 것처럼 작고 흐린 소리만 났어요. 게다가 우리 집은 2층이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밖에서 들을 리 없었죠.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었어요. 뇌졸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에서 본 증상들과 비슷했거든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채로 혼자 쓰러져서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자식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안부 전화를 하니까 며칠은 아무도 모를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30분이었어요. 평소라면 아침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거실 벽에 걸린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소리인데 이렇게 조용한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들렸어요.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물을 마신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입술이 바짝 마르고 혀끝이 거칠거칠해졌습니다. 부엌에 가면 정수기가 있는데 그 몇 걸음이 지금은 천리 같았어요. 배도 고팠습니다. 어젯밤에 저녁을 일찍 먹었거든요. 라면 한 개로 대충 때운 게 전부였죠. 평소라면 벌써 아침을 먹었을 시간인데 지금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힘을 써도 어지러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세상이 다시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움직이다가는 더 위험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오른쪽 몸은 여전히 감각이 없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제 몸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일상적인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 이웃들의 대화 소리까지요.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만 이 고립된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니까 택배 기사가 왔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기사는 잠깐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갈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TV에서 본 기억으로는 사람이 물 없이는 며칠 못 산다고 했거든요. 오후 들어서는 슬픈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겨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싶었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있고 이웃들과도 별로 친하지 않고 정말 외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아침부터 참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한계에 달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계속 누워 있어서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얇은 잠옷만 입고 있어서 더욱 추웠습니다. 거실에 있는 담요라도 덮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손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이 되면서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니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누가 언제 찾아줄까? 자식들은 언제 연락할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밤 10시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위층 주민이 화장실 가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바닥을 두드려서 신호를 보내보려고 했지만 왼손으로는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게다가 아파트라서 층간소음 때문에 밤에는 조용히 하는 게 예의죠. 자정이 넘어서야 조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어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고 몸이 아파서 계속 뒤척였습니다. 물론 뒤척인다고 해봤자 고개를 돌리는 정도였지만요. 새벽 3시쯤 깨어서 시계를 봤을 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쓰러진 지 거의 하루가 다 되어 가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며칠이나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은 더욱 말랐고 배는 더욱 고팠어요. 몸도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절망감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이대로 혼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은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누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몸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희망을 붙잡고 첫 번째 밤을 견뎠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니 아직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하지만 상황은 어제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갈증이 극에 달했고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 저를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큰아들은 보통 주말에 전화를 해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아직 이틀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딸은 더 불규칙적이었고요. 부엌에 있는 휴대폰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부엌까지는 불과 3미터 정도인데 지금 제게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핸드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왼팔로 바닥을 짚고 몸을 끌어보려고 했어요. 몇 센티미터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힘을 써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어지러움도 다시 심해졌고요. 그래도 계속 시도했어요. 한 번에 조금씩 쉬었다가 다시 조금씩 움직여봤습니다. 30분 정도 노력한 끝에 겨우 50cm 정도 이동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또 택배가 왔습니다. 어제와 다른 기사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간절하게 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목에 힘을 주고 온몸으로 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꾸 흐린 소리만 났어요. 기사는 몇 번 더 불러보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바로 코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니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고픔이 극심해졌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위가 비어서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핑핑 돌았습니다. 아마 혈당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환각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식들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여전히 저 혼자였어요. 3시쯤 옆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벽을 두드리고 바닥을 치고 있는 힘을 다해 도움을 청했어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들었나 싶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곧 옆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신 것 같았어요. 또 실패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군대 시절, 결혼 초기, 자식들이 어렸을 때,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들 말이에요. 특히 아내와의 추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지막 병원에서의 시간까지요.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혼자 살지 말고 자식들과 함께 살라고 했었는데 저는 괜찮다며 고집을 부렸거든요. 밤이 되면서 몸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손발이 차갑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탈수 증상도 심해졌어요. 소변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틀째 밤은 더욱 길었어요. 잠도 거의 오지 않았고 와도 금방 깼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편안한 자세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바닥에 계속 눌려있던 부분은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쯤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몸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갈증과 배고픔, 추위와 고통이 모두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제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들도 보고 싶었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누군가 저를 찾아줄 거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희망을 놓으면 정말 끝이니까요. 그렇게 둘째 날 밤도 간신히 견뎌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입술은 완전히 갈라져 있었고 혀는 바짝 말라서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몸무게가 많이 빠진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얼굴도 푹 꺼진 것 같았고 손목도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3일간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못 먹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오전 10시쯤 갑자기 현관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택배 기사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 옆집 아주머니 목소리였어요. 택배 기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제 이름이 몇 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때다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계속 소리를 냈어요. 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벽을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그나마 조금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와 택배기사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몇 분 후 조용해졌습니다. 갔나보다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필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짜냈어요. 도와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택배가 와도 문을 안 열고 며칠째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아주머니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쯤 관리사무소 직원이 왔어요. 아주머니와 함께 제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소리였어요. 저도 온 힘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들렸나 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소리가 너무 작고 흐려서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잠시 조용해졌다가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관리사무소에 비상열쇠가 있었나 봅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주머니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놀라워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일 동안 혼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다가 드디어 누군가 저를 발견해 준 거예요. 아주머니가 제 곁에 앉아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전해진 것 같았어요. 구급대가 올 때까지 아주머니가 계속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물을 조금씩 먹여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동안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머니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평소에는 매일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저녁에는 TV 소리가 들렸는데 며칠째 아무 소리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택배도 계속 반송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거였습니다. 만약 아주머니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작은 관심이 제 생명을 구해준 셈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3일간의 탈수와 기아 상태가 몸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구급대원 두 분이 저를 살펴보면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어디가 아픈지,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3일 전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오른쪽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구급대원이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야 했어요. 수액을 맞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목말랐는지 수액이 몸에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싸주니까 떨림도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들것에 누워서 집을 나갈 때 아주머니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빨리 나아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웃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심전도도 찍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응급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뇌졸중 의심 환자라고 했나 봅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의료진들이 바로 달려왔어요. 응급실은 정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여러 기계들에 연결되고 피검사도 하고 CT 촬영도 했어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CT 결과를 보더니 다행히 큰 출혈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작은 혈관이 막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미한 뇌경색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루만 더 늦게 발견됐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수액을 계속 맞으면서 조금씩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됐고 미음도 조금씩 먹을 수 있었어요. 둘째 날 큰아들이 급히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회사도 안 가고 바로 왔다고 하더군요.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3일 만에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거든요. 아들이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혼자 사는 것을 반대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자책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위로했습니다. 딸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병실이 북적거렸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무서워할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빨리 나으라고 격려해 주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회복이 빠르다고 했어요. 나이에 비해 기초 체력이 좋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는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른쪽 팔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혼자 산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이고 싶어도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퇴원하기 전에 아주머니가 문병을 와주셨어요.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앞으로는 서로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겠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아주머니의 관심, 의료진의 노력,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는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퇴원 후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오른쪽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간단한 동작도 어려웠거든요.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해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지팡이가 필요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이웃들과의 관계였어요. 옆집 아주머니와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반찬도 나눠 먹고 함께 시장도 가곤 해요. 혼자라는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매일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었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해요. 큰아들은 주말마다 올라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딸도 한 달에 2번씩은 올라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졌어요. 건강관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기검진은 물론이고 혈압도 매일 재고 약도 정확한 시간에 먹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덕분에 오른쪽 팔다리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응급호출장치도 설치했습니다. 목에 걸고 다니는 작은 기계인데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에 신고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없으면 불안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혼자 산다는 건 자유가 아니라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그 끔찍한 3일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꿔놓은 셈이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안부도 확인하고 건강 정보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사신다고 해서 정말 혼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소통하고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하세요. 건강한 때일수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기 검진도 꼭 받으시고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저처럼 큰일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꼭 하세요. 응급 호출 장치나 스마트폰 응급 기능, 이웃과의 안부 확인 약속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작은 준비가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웃들께도 부탁드려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며칠째 소식이 없거나 평소와 다른 낌새가 보이면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를 구해준 옆집 아주머니처럼 말이에요. 그분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웃의 소중함,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다시 살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고맙고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은 더욱 소중히 여기며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서로 돌보고 챙기는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